세 번째 Q&A 국내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89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교수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줄기는커녕 늘고 있어요. 교수님 보실 때 지금 1일 확진자 몇 명까지도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지금 600개, 거의 700에 가까운 수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2단계 후에 2.5단계까지 격상했지만 우리가 1, 2차 유행 때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지금 한계에 다다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나타나는 이 지표는 한 600, 700 정도가 되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뭐 한 저는 2, 3천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 확진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이제 검사 기법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물론 지켜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3단계까지 격상도 최악의 순간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도권에서 겨울을 기반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고 그래서 무증상 감염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우리가 차단해서 격리를 해야지만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지금 벌써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진과 병상 문제로 인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은 정말로 피치 못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저는 가장 유사한 일례로 일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사례가 우리와 비슷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저는 절망스럽게 좀 생각하는 문제는 일본은 백신을 좀 그래도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부 당국이 지금 이러한 해외 확산, 해외 입국도 차단을 해주셔야 되고 국내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백신 관련 문제를 저는 최우선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람들 빨리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수도권 150여 곳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서 이 신속 항원 검사 등등을 좀 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물론 빨리 이제 결과를 알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정확성이 우려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는 가능하면 PCR 검사와 타액 PCR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말한 신속 항원 검사를 이용하는 건 이렇게 선별 진료소에서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반복 검사를 하셔야 돼요. 매일 검사를 하면 거의 100% 가까이 찾아낼 수가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도 67%입니다. 일주일에 2주에 한 번 하면 한 47%. 그러니까 반복 검사에 이거는 그 중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집에서 각자 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는 것이 훨씬 좋고요. 요양원, 군대, 학교, 학원 우리나라에 굉장히 단체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일주일마다 검사를 해주시면 그중에 한 명이라도 확진이 되면 PCR 검사로 전체를 검사를 하게 되면 조기에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의도는 그런 의도지 이걸 임시 선별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하고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중에 위험성이 나타날 수가 있죠. 네,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건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 당국에서 지금 보니까 뭐 응급실이나 이런 데도 신속 항원 검사를 건강보험을 지원을 한다는데 사실 응급실에 와서는 PCR 검사를 하는 게 맞고요. 신속 항원 검사는 우리가 약국이나 이런 데서 임신 진단 키트처럼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주기적으로 저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교수님께서는 뭐 하루에 2, 3천 명, 뭐 일본 사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과부하라는 얘기가 참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이 병상이라든지 의료진 과부하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 거죠? 사실은 한 달 전만 해도 저희 병원을 사례를 들어도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병상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과부하가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도 너무 지치다 보니까 의료진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족해요. 특히나 요 사이처럼 일반 진료 외에 이런 코로나19를 1년 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의료진들 자체도 이제 사실은 뭐 전공의도 너무 힘들어서 뭐 그만두는 전공의도 꽤 많습니다. 그런 상태고 내년에 또 여러 의료인 수급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픈 일도 있고요. 지금 뭐 진료하는 의료진뿐 아니라 검체 채취하는 의료진 전부 다 과부하 또 시립병원도 지금 이제 선별 진료를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대단히 많은 이제 검사를 하러 오시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일시에 절대로 이게 기계가 아니죠.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은 한계가 되어 있어서 최대한 빨리 정말로 확진자를 찾아야 되고요. 단계를 격상을 하고
그다음에 확진자를 찾는 전수검사를 해서라도 이 고리를 빨리 끊어야지만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탈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코로나19 얘기를 하면 백신 이야기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코로나19 백신을 외국에 제공하기에 앞서서 자국민에게 먼저 접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맞을 백신을 보유를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선 구매가 확정된 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요. 네. 미국의 백신인 파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은 이제 약정서 정도 아마 한 것 같고 예, 구매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에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같이 위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만일에 승인이 나면 쓸 수는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백신이 지금 적죠. 한 나라 아스트라제네카밖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임상 3상 중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바로 승인이 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첫 말씀드릴 때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구매하는 것이고 총력을 기울여서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서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미국 FDA 승인이 늦어질 거기 때문에 내년 뭐 중후반이 넘어서야 우리나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 뭐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구매 협상 맺은 곳을 먼저 가기 때문에 한참 늦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아서 참 우려되는데 우리 교수님 실제로 상황은 좀 어떤 거예요? 내년 초에는 우리나라도 좀 접종이 가능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FDA 승인이 나야 우리도 사실은 식약처에서 조금 안정성 검증이 쉬울 텐데 FDA 승인은 조금 늦춰질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상 3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래요? 환자 이런 임상 연구자가 포함이 많이 늦어졌어요. 예. 그리고 사실 유효율 예방률에서도 모더나 화이자보다 좀 많이 낮지요. 그리고 절반 용량을 쓰면서 그 예방률이 90%, 62%로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조금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연구 포함이 되신 분들이 고령자가 대단히 적어요. 네. 고령자가 70세 이상은 20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56세 이상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자를 포함한 연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개인적으로는 조금 늦춰질 확률이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모더나 화이자만이 유일하게 임상 3상을 통과를 해서 승인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조금 적극적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네.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얘기를 지금 한 게 어쨌든 거리두기 얘기를 했고 병상 얘기했고 백신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좀 문제가 조금씩 제기되는데 그래서 좀 정부가 방역 당국이 좀 선제적 공격적으로 뭔가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결정적 순간들을 계속 놓쳐왔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교수님도 이런 생각이 좀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네, 겨울이 오고 있었는데 단계 격상이 조금 잘못돼서 거꾸로 하신 거죠. 겨울엔 단계를 더 올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확산세가 많이 증가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백신 같은 경우는 해외는 보통 봄에다 선구매를 많이 하셨죠. 이미요. 네, 우리나라가 방역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었지만 네. 백신이라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죠. 어느 백신이 성공할 줄을 아무도 몰라요.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기업들의 백신을 한 번에 많이 구매를 하는 건데 그 점에서 조금 늦은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대만의 사례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난 9일까지 여기서는 242일 연속 지역 감염 환자가 0명이었다. 가능한 일인가요?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도 대만은 확진자가 없지만 비행기를 타거나 비행기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PCR 검사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TV에 봤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 방호복을 입어야지만 비행기를 탈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해외에서 들어온 바이러스인데 해외 입국을 막았어야 되고 저는 지금도 이런 병상이 부족한 상태 우리나라 해외 PCR 검사나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조금 느슨한 감이 있죠. 그래서 해외 입국을 철저히 막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했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법을 어기면 아주 굉장히 엄격한 법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3년 사스의 그런 뼈아픈 그런 경험 때문에 마스크를 초기에 준비를 철저히 했었죠. 이 세 가지가 겸비가 됐었고 조금 아쉬운 건 우리도 해외 입국을 조금 더 철저하게 조정을 했었으면 조금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견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만을 보니까요, 보건당국에서 지난 6일에 이 호텔에서 격리하다가 한 8초 정도 자리를 이탈한 사람에게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네요. 오늘 천은미 교수님과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